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시 어딘가의 산 중턱에 엎드려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지요. 초록빛 화면 속에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제 이름은 조선인민군 제11 폭풍군단 대위 리태준입니다. 사실 남조선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2018년 10월. 당시 나이 23. 첫 남조선 침투 임무였죠. 그때 여기는 논밭뿐이었습니다. 허름한 농가 대여섯 채 보였고 가로등도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밤이면 우리 조선처럼 깜깜했죠. 근데 지금은 손이 떨려서 투시경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파트가 끝도 없이 솟아 있었어요.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지더군요.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요. 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고 자동차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조장님, 좌표대로 왔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옆에 엎드린 박민수 중위가 낮게 물었습니다. 맞아, 여긴 분명 5년 전에 왔던 곳이야. 그럼 저 건물들은 뭡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논밭이 대도시로 바뀌었어요. 북조선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아니, 더 망가지는데. 남조선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같은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르게 흐르는 거죠? 조장님 임무 계속합니까? 박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왜 10년 동안 당에 충성한 특수부대 대위가 임무 중에 멈춰섰을까요? 왜 명령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9월. 제가 처음 폭풍군단에 입대하던 그날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이신가요? 오늘도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원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15일.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 당과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며 경례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였습니다. 어머니는 당 간부였고요. 청진에서는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준아, 우리 집안은 3대가 군인이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내 차례야. 폭풍군단에 들어가거라. 거기가 조선 최고 부대다. 폭풍군단. 11군단 예하 특수부대. 남조선 침투 전문 부대였습니다. 북한 최정예 중에 최정예라고 했죠.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10년만 버텨라. 그럼 소자 달고 나와서 내 인생 펴는 거다. 내 아버지. 트럭에 올라탔어요. 같은 신병들이 20명쯤 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5시간쯤 달려서 산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막루가 보였어요. 11군단 폭풍군단 훈련소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어요. 빨리 움직여 이 갓나 새끼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꿈을 대. 교관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맞았어요. 비명이 터졌죠.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10km 산악 구보. 40kg 군장 메고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는 놈들이 나왔어요. 일어나 이 새끼야. 교관이 몽둥이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끝나면 맨손 격투였어요. 구르카 훈련 사격. 저녁 먹고 나면 또 훈련이었습니다. 야간 침투. 지뢰밭 통과. 암살 기법. 너희는 이제 평범한 군인이 아니다. 너희는 원수님을 지키는 칼날이다. 적을 베는 총알이다. 매일 아침 외쳤어요. 나는 칼날이다. 나는 총알이다. 나는 명령에 복종한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믿게 되더군요. 신병이 100명이었는데 석 달 만에 50명으로 줄었습니다. 탈락이 아니었어요. 탈영, 사고사,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40kg 군장도 가벼워졌고 10km 구보도 수만차게 뛸 수 있었어요. 정글도로 목을 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경동맥 위치, 한 번에 끊는 각도, 소리 안 나게 죽이는 방법. 2년째 되던 해 남조선 지리 공부가 시작됐어요. 서울 지도, 경기도 지도, 강원도 지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요. 파주시 문산읍, 연천군 전고급, 철원군 김화읍, DMZ 인근 마을들이었어요. 왜 이걸 외워야 합니까? 물어본 동무는 다시는 질문을 못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묻지 말고 외워. 그 이후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3년째 되던 해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두만강 야간 도하. 영하 20도 한겨울에 강을 건너는 훈련이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비명 지르면 맞으니까요. 4년째 되던 해 지뢰밭 훈련이었습니다. DMZ 모의 지뢰밭. 진짜 지뢰는 아니었지만 터지면 물감이 튀었어요. 물감 묻으면 탈락. 탈락하면 재교육. 저는 한 번도 안 묻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24살에 소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폭풍군단 정식 요원이 된 겁니다. 리태준 소위. 이제 실전이다 각오해라. 내 교관 동무. 그해 10월 첫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남조선 침투.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 정찰. 기간 일주일. 조장은 김철호 대위였어요. 조원은 저 포함 5명. 출발 전날 밤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희는 적진에 들어간다.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는다.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됐죠. 드디어 5년 훈련의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2018년 10월 10일 자정. DMZ 북방 3km 지점. 우리 5명이 어둠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철호 대위가 손신호를 보냈어요. 전진. 기어갔습니다. 소리 안 나게. 풀 한 포기도 안 흔들리게. 30분쯤 기었을 때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북측 경비 철책이었어요. 김 대위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어요. 툭. 소리가 났지만 작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였죠. 통과. 우리는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지뢰밭이었어요. 김 대위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며 따라갔어요. 1cm만 벗어나도 터집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군사분 개선이 보였어요. 남측 철책이었습니다. 김 대위가 손신호를 하며 멈췄습니다. 대기. 우리는 풀숲에 숨어서 남측을 관찰했어요. 지피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순찰 도는 게 보였죠. 1시간 기다렸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어요. 지프 소리가 들렸고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야. 김 대위가 철책을 끊었어요.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남조선 땅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기가 바로 적진. 하지만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갔어요. 파주시 어딘가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봤어요. 농밭이 보였습니다. 농가가 대여섯 채. 가로등이 서너 개. 북조선이랑 비슷하네. 옆에서 박민수 소위가 속삭였어요. 제국주의자들 거짓말쟁이라더니 진짜 그런가 봐. 우리는 일주일간 숨어 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군부대 위치, 도로, 다리, 다 기록했어요. 일주일 후 복귀했습니다. 같은 경로로 철책을 넘고 다시 지뢰밭을 건넜죠. 북측에 도착했을 때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동무들. 완벽한 임무였어. 보고서를 올렸고 포상이 떨어졌습니다. 리태준 소위 중위 진급. 23세 중위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위 달았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집안 피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임무가 계속 이어졌어요.
2019년 강원도 침투, 2020년 인천 해안 침투, 2021년 서울 외곽 침투. 다 성공했습니다. 2022년 대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27세에 조장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부하들을 이끄는 위치였죠. 그의 동기 박준혁도 대위가 됐어요. 준혁아 축하한다. 고맙다 태준아. 우리 같이 소자까지 달자. 그래 10년만 더 버티면 돼. 박준혁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 김미영. 결혼한 지 2년째였어요. 그해 12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준혁이가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준아 봐. 우리 딸. 귀엽네. 이름 뭐로 지을까? 은별이 어때? 별처럼 빛나라고. 좋다. 은별이. 그 사진 속 박준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미소였어요. 2022년 11월 5일. 동기 박준혁 대위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DMZ 침투. 파주 일대 정찰. 일주일 임무. 준혁이가 출발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태준아 술 한잔하자. 좋지. 우리는 막사 뒤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밀수품이었지만 간부들은 눈 감아줬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임무 끝나고 휴가 받으면 평양 가려고. 은별이 보고 싶어서. 그래 다녀와. 아직 1살인데 아빠 얼굴 있겠다. 근데 말이야. 준혁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우리가 왜 남조선에 가는 건지. 전쟁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하면 안 됐어요. 사상 검열 걸리니까. 준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큰일 나. 알아 그냥 술 먹어서 그래. 준혁이가 소주를 털어 넣었습니다. 태준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안 돌아오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만약에. 나 대신 가끔씩 은별이 좀 챙겨줘. 미영이한테 말 전해주고. 야 박준혁 정신 차려. 너 멀쩡히 돌아온다. 그래 그렇겠지.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조가 출발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준혁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 없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 중위 조 전원 전사. 남조선군과 교전 중 사망.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지금껏 남조선의 도발 행위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교전한 적은 손에 꼽았거든요. 시신은요? 회수 실패. 준혁이 시신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열렸어요. 영웅장례. 붉은 깃발 덮인 빈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아내 미영이가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한 살배기 은별이도 울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리 대위 동무. 우리 남편이 왜 죽은 겁니까? 무슨 임무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DMZ 침투. 군사시설 정찰. 그게 뭐가 중요했는지. 왜 거기서 죽어야 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미영이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우리 남편이 죽었냐고요? 보위부 사람이 미영이를 끌어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영웅에 대한 모독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은별이 사진. 미영이 울음소리. 왜 죽었지? 무슨 의미가 있었지? 남조선 군사시설 정찰이 뭐가 중요해서?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또 다른 조가 파견됐어요. 김영수 대위조. 5명. 같은 임무. 한 달 후 연락 두절. 또 전사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는 교전으로. 불과 1년 동안 10명이나 죽어나갔어요. 저는 직감했죠. 다음은 나다. 곧 내 차례야. 며칠 후 연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리 대위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대장이 지도를 펴놓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대장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리 대위, 자네한테 특수 임무를 주겠네. 특수 임무입니까? 그래, 남조선 경기 파주 일대 침투.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하는 임무네. 연대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입니까? 연대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작년 박준혁 조, 올해 김영수 조. 다 전사했다고 보고됐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연대장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시신이 하나도 안 나왔어. 10명이 죽었는데 시신이 없다고. 교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전 흔적도 없고, 남조선 언론에도 안 나와. 군부대 발표도 없고. 연대장이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자네 임무는 두 가지야. 첫째, 군사시설 정찰. 둘째, 박준혁 조 행방 파악. 행방 파악입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혹시 배신했다면 사살하라. 배신이요? 준혁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네만 확인은 해봐야지. 내 연대장 동무. 조원은 박민수 중위, 최영호 상위, 김철수 하사. 3명이면 충분하겠지? 이틀 후 출발이야. 준비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크게 쉬었어요. 준혁이가 살아있을까? 아니야, 전사했어. 그럼 시신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 전날 밤. 막사에서 조원들을 불렀어요. 박민수 중위, 최영호 상위, 김철수 하사. 셋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린 내일 파주로 간다. 임무 기간 일주일. 최영호가 손을 들었어요. 26살. 결혼한 지 3개월. 대위 동무, 혹시 이번 임무 끝나고 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나? 아내한테 임신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3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영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꼭 돌아가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다 데리고 올 테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첫 침투 임무였어요. 대위 동무, 저 무섭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뭐가 무서운가? 우리도 박준혁 대위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몇 번 임무를 같이 했던 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32살의 아이가 둘 있었죠. 김하사, 그만하게. 대위 동무가 계시잖나. 박민수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 쉬게. 내일 새벽 4시 출발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박준혁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딸 은별이 사진. 미영이 울음소리. 준혁아, 너 어디 있어? 정말 죽은 거야? 아니면 정말 배신한 거이네? 새벽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밤 11시. 경기도 파주시 어딘가의 산 중턱. 저는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화면 속에서 세상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투시경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파트가 끝도 없이 솟아 있었어요.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지더군요.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요. 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고 자동차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조장님, 좌표대로 왔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옆에 엎드린 박민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맞아, 여긴 분명 5년 전에 왔던 곳이야. 그럼 저 건물들은 뭡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5년인데 논밭이 말도 안 되게 대도시로 바뀌었어요. 북조선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아니, 더 망가지는데. 조장님, 임무 계속합니까? 박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영호가 속삭였어요. 대위 동무 저기 좀 보십시오. 저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투시경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옷차림 우리 생활복 같지 않습니까? 박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군 동복과 비슷한 옷이었어요. 투시경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군인 같았어요. 혹시 우리 사람 아닙니까?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가까이 가봐야 알겠는데.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지. 하지만 확인해야 해. 준혁이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내래 혼자 가겠어. 동무들은 여기서 대기하시오. 대위 동무. 뭔가 이상하면 철수해. 30분 안에 안 돌아오면 복귀 경로로 빠지라. 알겠습니까? 네. 정글도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소란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 총은 두고 갔어요. 조심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골목 그림자 사이로 움직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의점이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10m, 5m. 한 손은 허리춤에 두고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돌아봤어요.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너희 갓나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아, 너 살아있었어? 그래, 이렇게 살아있디 않니? 어떻게? 전사했다고. 박준혁이 담배를 버렸습니다. 남조선에 체포됐지. 뭐라고?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정글도에 손이 갔습니다. 탈북한 거야?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 아니야. 그럼 뭔데?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들어봐. 우리 조 5명 작년 11월 여기 왔어. 알아, 임무 나갔잖아. 근데 남조선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 우리 침투 경로를 다 알고 있었어. 복병을 쳐놓고 말이다. 박준혁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총 한 발 못 쏘고 체포당했어. 5명 전부. 그럼 왜 북에서는 전사했다고? 남측에서 북으로 뭐라고 했겠어? 우리가 체포했다고 말은 안 했겠지. 그냥 접촉이 끊긴 거야. 북에서 알아서 전사로 처리한 거고. 시신이 없으니까. 바로 그거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태준아, 더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뭔데? 김영수조도 여기 있어. 뭐? 다 살아있어. 10명 전부. 말도 안 돼. 박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측은 우리 죽이지 않았어.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귀화 제안했지. 우리 다 받아들였어.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왜 여기 있어? 편의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박준혁이 웃었어요. 너 기다렸지. 나를? 남측에선 북에서 또 보낼 줄 알았어. 우리의 생사나 원인을 파악하러 말이야. 난 그게 내 차례일 거라고 생각했고. 박준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무전기였어요. 국정원이랑 협조해서 여기서 기다렸어. 그 순간 골목 양쪽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5명. 저는 정글도를 빼들었어요. 리태준 대위님 처음 뵙겠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소속과 이름을 대라. 국가정보원 대북팀입니다. 박준혁 대위가 다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선택?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무단 침입한 간첩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당장 당신을 죽여도 정당방위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용당하는 당신들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과 동료들 등 뒤에 있는 저격수들과 교전을 벌이던지
여기 남으시든지 선택하세요. 박준혁이 제 앞으로 왔어요. 태준아, 북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알아. 임무 실패이고 그것은 연좌제로. 너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용소에 갈 수도 있어. 저는 정글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충성? 박준혁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여기 와서 봤어. 불과 저번 임무 이후 5년 만에 논밭이 대도시 됐어. 너도 봤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 골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위동무. 박민수, 최영호, 김철수였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데려온 거였어요. 동무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대위동무, 우리도 봤습니다. 박준혁 대위도 계시고. 김철수가 울먹였어요. 대위동무, 일단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최영호가 말했습니다. 내래,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아내 보고 싶습니다. 아기도 봐야 하고요. 저는 정글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국정원 차량 안.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아, 내가 아내는 물론 딸도 내팽개치고 온 갓나로 보이지?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 가족 다들 여기 있어. 뭐라고? 박준혁이 손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별이었습니다. 그새 많이 자랐더군요. 남측에서 도와주셔서 3개월 전에 미영이랑 은별이도 데려왔어. 지금 서울에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국정원 조사는 한 달 걸렸습니다. 매일 조사관이 와서 물었어요. 폭풍군단 조직도, 훈련 과정, 침투 경로, DMZ 지뢰밭 위치. 제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 대위님,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네, 하나원으로 가십시오. 3개월 정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3개월 후 2024년 2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축하한다. 그렇게 준혁이를 따라 서울의 외곽 빌라에 도착했어요. 박준혁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리 대위님, 어서 오세요. 미영 씨.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 아저씨.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2살이 됐더군요. 와락 안아 올렸습니다. 은별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리 대위님, 고맙습니다. 남편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준혁이가 저를. 박준혁이 웃었어요. 태준아,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임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저씨, 여기 살아요? 응, 이제 여기서 살아.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박준혁이 맥주를 꺼냈어요. 태준아, 한잔하자.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박준혁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너 아버지 소식 들었어?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준혁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태준아. 준혁아, 내 잘못 아니야.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박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저는 서울 불빛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살았어. 너도 나도 우리 가족도. 그게 중요해.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5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10월. 저는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VIP 경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날은 파주 출장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산. 핸들을 돌렸습니다. 5년 전 그 산 중턱. 차를 세우고 올라갔어요. 같은 자리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처음 봤던 그곳. 이제는 낮이었어요. 투시경 없이도 다 보였습니다. 파주 신도시. 5년 전보다 더 커졌더군요. 아파트가 더 늘었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태준아 어디야? 파주야. 파주? 거기서 뭐 해? 그냥 생각 좀. 박준혁이 웃었어요. 그 산이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가끔 가거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준혁아 은별이 잘 있어? 그럼 이제 7살이야. 초등학교 들어갔어. 많이 컸겠네. 이번 주말에 놀러와. 은별이가 보고 싶대.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차들이 달렸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잘 왔어, 후회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가요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서울로 향했어요. 내 집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북한에는 아직도 특수부대원들이 난파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